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송의 대외 관계와 그리고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요와 서하와의 관계에서 세패를 주고 돈을 주고 평화를 유지해야 됐던 송나라는 결국 재정난을 맞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인물이 바로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왕안석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개혁들을 우리는 신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국 강병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혁을 여러 가지를 추진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왕안석의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지주나 대상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왕안석의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 찬성하는 신법당과 반대하는 구법당으로 나뉘어서 치열한 정치적인 다툼을 벌이게 된다. 당쟁이 격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결국 개혁은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고, 오히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국력이 더욱더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이 침입했을 때 송은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고, 결국 정강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후에 송나라의 황족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만 항저우를 중심으로 남송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송 초기에도 여전히 금과 항전할 것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관료들은 금과의 전쟁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죠? 결국 송나라는 금나라의 책봉을 받아서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과거 유목민족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세패를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고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에 거라는 요나라는 고려에게 친선 관계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배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죠? 자, 하지만 고려의 경우에는 고구려 계승의식, 북진정책, 발해와의 동족의식 등등으로 인해서 거란의 친선 요구를 거절하고 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침입을 막게 되는데,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침입을 물러가게 하고 강동 6주를 얻어냈어요. 그죠? 이후에 고려가 계속해서 친송 정책을 계속하고 강동 6주를 요새화하자 강동 6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란의 2차, 3차에 걸친 침략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 침략들도 모두 양규나 강감찬 장군의 활약에 의해서 물리치게 됨으로써 이후에 거란과 송 그리고 고려 사이에서 세력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12세기에 여진족이 성장을 하자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을 해서 여진족들을 정벌하고 거기에 동북 구성을 설치했는데, 이후에 여진족의 간청과 고려의 부담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게 되자 여진족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금을 세우고 요를 멸망시키고 북송을 멸망시키면서 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금나라가 고려에게 조공관계, 사대의 관계를 요구했을 때 고려 내부에서 찬반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자겸과 같은 문벌 귀족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금에게 조공을 하는 것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은요, 10에서 11 그리고 12세기에 동아시아의 유목민족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13세기 몽골의 전성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몽골 제국의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몽골 제국, 몽골어로는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세운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테무친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가 몽골계 부족들을 통합을 하고요. 밑줄 칩시다. 쿠릴타이. 몽골의 부족장들이 모여서 몽골족 전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자리가 쿠릴타이예요.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죠. 자, 이 쿠릴타이에서 테무친이라는 인물이 몽골족 전체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뽑히게 됩니다. 추대가 되어 위대한, 몽골어로 칭기스고 지도자 칸입니다. 그래서 이 테무친이라는 인물이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칭기스칸입니다. 자, 이 칭기스칸 같은 경우에는요,
흑수저가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족장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엄마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들판에서 방황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들쥐들 잡아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기 와이프 쪽 그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되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약한 부족들 하나 둘씩 통합해 나가게 되면서 결국 몽골 부족 전체를 통합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넓은 영토를 정복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징기스칸이 정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세력의 기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천호제, 백호제. 천호, 백호제의 군사적 기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맹한 모국제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동하는 부족 단위가 가장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생존의 단위이다 보니까 국가나 민족보다는 자기 부족을 우선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게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부족 이기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금나라의 아부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자연 부족들 해체시키고 맹한 모국제로 새롭게 재편성을 했잖아요, 그죠?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몽골 부족들을 해체시키고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집을 묶어서 10호, 그 10호를 10개 묶어서 100호, 100호를 10개 묶어서 1000호, 이렇게 10의 제곱 단위로 몽골 부족을 재편성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의 명령에 따라 10명 단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섬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어떤 효과적인 군사적 조직을 기반을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몽골족의 천호제, 백호제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줄 칩시다. 이 징기스칸의 친위대 같은 경우에도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했어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유목지역의 경우에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느냐, 승진을 하느냐?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는 인물들이 승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천호제, 백호제에서 1000명을 이끄는 천호장, 100명을 이끄는 백호장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징기스칸의 친위대는 바로 그 천호장, 백호장의 아들들로, 자제들로 편성이 된 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물론 아빠가 싸움 잘한다고 아들도 싸움 잘하라는 법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몽골 부족들 중에서 정말로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에이스들을 모은 집단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위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랄까 인질? 천호제, 백호제의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했어. 왜 그럴까? 그렇죠. 천호장, 백호장의 아들들로 구성이 된 그 친위대가 항상 징기스칸과 함께 이동한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천호장과 백호장들을 통솔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징기스칸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빠른 정복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징기스칸의 군대에게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 된 나라는 바로 어디였냐면은 서하였어요. 자, 서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동아시아의 기존 국가들 중에서 제일 작고 힘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도 있습니다. 1207년에 정복을 해서 굴복을 시키고요. 그래서 조공을 받다가 1227년에 아예 멸망을 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서하라는 나라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을 하느냐? 밑줄 칠게요. 금나라를 공격을 해서 수도였던 베이징까지 점령을 하고요. 결국 금나라의 경우에는 수도를 베이징에서 과거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으로 옮겨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금나라는 왜 공격했느냐? 기존의 동아시아의 유목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금나라였거든요. 따라서 몽골족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의 목표가 금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징기스칸은 이후에 말의 머리를 서쪽으로 돌려서 어디를 공격을 하느냐?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호라즘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자, 왜 징기스칸은 호라즘 왕국을 공격을 해서 정복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서하나 호라즘 왕국 모두 무엇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나라들이었냐면은 서하, 뭘로 번영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비단길을 통한 동서무역으로 번영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징기스칸의 정복 활동은 비단길을 장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왜 비단길을 장악하려고 했을까?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그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장기간의 원정이라든지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수행하려면은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서교역에서 나오는 이익을 확보하고자, 동서교역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비단길을 장악하는 것이 그 정복 활동의 주된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서한 아고라즘 왕국 같은 이런 나라들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비단길을 몽골족이 제일 먼저 동서교역로 가운데 첫 번째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굳이 필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몽골군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몽골군이 강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들이 타고 다녔던 말과 그리고 뛰어난 기마술 덕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족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덩치가 큰 품종이었을까? 작은 품종이었을까? 몽골족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요? 덩치가 작았어요. 유럽이나 서아시아의 말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큰 말들입니다. 그 큰 말들의 특징이 뭐냐? 앞으로 뛰어나가는 돌파력이 강해요. 단거리 주자예요. 속도가 단거리에 빨리 납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세 기사들이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혹시 아나요? 말이 올라타서 그죠? 무거운 갑옷을 입고 그지? 긴 창을 들고 달려가가지고 쾅 하고 부딪히잖아, 그지? 말이 그거 하기 딱 좋게 생긴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몽골 말들은 훨씬 작습니다.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단거리 실력은 떨어지고 또 돌파력은 조금 약한데요. 대신에 어떤 점이 좋느냐? 지구력이 좋아요.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나가는 힘은 떨어지지만은 좌로 우로 회전하는 회전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몽골족들의 경우에는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죽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말을 잘 타기 위한 문화가 대단히 잘 갖춰진 민족이 바로 이 몽골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을 타고 이동하고 싸우는데 특화된 일이 바로 이들 몽골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어요. 보르츠 혹시 들어봤을까나? 몽골족들이 먹는 메뉴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냐면은 말 타고 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기를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기가 이제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돼야 되고,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었느냐? 고기가 덩어리가 있으면은요, 그걸 얇게 잘라가지고 말 타기 전에 안장 밑에다가 깔아.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다그닥 달려가면 당연히 엉덩이로 고기가 다져지겠지, 그치? 그래서 고기가 부드러워지면은 그거 이렇게 착착 뭉쳐가지고 구워서 먹는 겁니다. 요런 게 나중에 유럽에 전해져서 어떤 음식의 기원이 됐을까? 그래서 햄버거 스테이크, 그죠? 고기 갈아가지고 뭉쳐서 먹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 만드는 거에 기원이 바로 이 몽골족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까? 육포. 말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은 음식이 부피도 작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고기 다 얇게 썰어가지고 말려서 육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 한 마리 분량의 고기가 백팩 2개 정도에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말 양옆에다가 걸쳐놓고 계속 달려가면서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정말 말을 타고 이동하고 싸우는데 특화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몽골족에 의해서 전파된 음식들, 뭐 샤브샤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 만두도 몽골족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된 음식이라고 하고, 소주 이런 것들도 몽골족에 의해서 전파된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여기 얌전한 학생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말하기 좀 그런가? 유튜브 녹음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뭐 상식적인 거니까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몽골족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 중에는 성병도 있어요. 성병 중에 어떤 걸까? 별로 안 궁금한가?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성병 중에서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이 몽골족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진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반에서 요거 내가 다른 반 유튜브 영상 녹화할 때 얘기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말 꺼내서 궁금하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매독 같은 경우에는요, 좀 그런데 밥 먹고 나서 좀 그런데, 매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간에게 있던 성병이 아니에요. 원래 말에게 있던 성병입니다.
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강력했던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의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약탈을 하잖아요. 무조건 n분의 1로 나눕니다. 공동 분배를 해요. 지위가 높건 낮건 어쨌든 전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약탈 후에 나눠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거둔 만큼의 성과가 그대로 나에게 다 온다라는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지위를 차지합니다. 다른 민족 출신이건 다른 나라 출신이건 얘네가 원래 뭐 가난한 집 애였건 아빠가 부자건 뭐 아빠가 뭐 귀족이건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전투력이 뛰어난 인물이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지휘관들로 구성이 되었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 얘기 사실 요거 4번 쓰려고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것이었어요. 이 몽골족들이 빠르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활동을 하는 흔히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이슬람 문화권의 상인들이 몽골의 정복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정보 수집해주고요, 통역해주고요, 돈 계산해주고요, 이런 거 하면서 상당히 이슬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몽골족의 정복 활동을 도와줘요. 왜 그랬을까? 왜 얘네들은 몽골족의 정복 활동을 도와줬을까?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의 경우에는요, 무엇이 필요했느냐? 안정된 동서 교역로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뭔 소리냐? 비단길 같은 동서 교역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중국에서 시작해서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에는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차지한 땅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었겠지,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중국까지 이동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국경 넘을 때마다 관세 내고 세금 내야 되고 물건 검사 맡아야 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서하처럼 아예 어때버린 애들, 독점하는 애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상인들만 통과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먼 거리를 왔던 아라비아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하를 통해서만 중국의 물건을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상당히 교육의 불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불편했던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A라는 나라가 여기는 B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버렸어. 그러면 아예 통과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세력이 이것을 장악을 해서 안정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슬람 상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족들이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면서 동서 교역로를 장악해 나가자 이들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몽골 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요, 이른바 생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생목인이 뭘까요? 눈에 색깔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지?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생목인이에요. 당시 몽골족들은 서역 사람들, 유럽이나 서아시아의 사람들 다 통틀어서 서역인, 생목인이라고 불렀어요. 징기스칸조차 자기 이름 석자, 태무친 자기 이름 석자 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몽골족의 대부분이 다 문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정복한 땅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죠? 세금 걷고 이런 돈 계산하고 이런 거 거의 다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누가 해줬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생목인들은 몽골 제국에서 제2의 신분으로, 몽골족 다음 가는 신분으로 중간 관리자 역할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몽골족들이 빠른 정복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몽골군이 강했던 이유 쭉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말에서 내리는 순간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 소리냐면은 그 강력했던 거란족이나 여진족이 왜 이 꼴이 됐느냐, 얘네들 유목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족의 풍요로운 물질과 문화에 젖어서 그따위가 된 거다. 우리는 유목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평소에 자기 소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의 꿈은 전 세계를 목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몽골군이 쳐들어간 곳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문화재 유적 이런 거 필요 없어. 목장하는데 뭐가 필요해, 그지? 싹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다 부숴버리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가버리고 했던 게 몽골족의 정복 활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족의 등장은 그야말로 그들과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재앙과 마주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공포감이 확산이 되면서 또 몽골군들이 빠른 정복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복 활동을 이렇게 잘 했던 것이고요. 금나라가 다시 몽골군을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금을 제압하려고 다시 저 동쪽으로 돌아가다가 징기스칸은 나이가 많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손자들에 의해서 이어서 정복 활동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담입니다만은 징기스칸은 부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 징기스칸은 부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 그 넓은 땅을 정복했으니까 무척이나 많았겠지? 몇 명? 30명? 너무 적은데? 훨씬 많아요 그거보다.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그래요, 한 400명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의자가 3,000명의 국녀가 있었는데 뭐 400명 얼마 안 되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 그럼 자기가 정복한 지역이나 그 부족들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자기의 부인으로 이렇게 전리품처럼 그렇게 데려가서 부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담이었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후계자들의 정복 활동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주십시다. 오고타이 칸이에요.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이고요. 우구데이 칸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교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고타이 칸 때 몽골 사신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밑주십시다.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을 해요. 요 얘기를 우리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밑주칠게요. 금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오고타이 칸 때 동아시아의 유목민 세계를 몽골족들이 통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고타이 칸의 조카, 그러니까 징기스칸에게는 손잡벌되는 이 바투칸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몽골족이 서쪽으로 더욱더 진출하게 되면서 동유럽에 있었던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서 동서교역로 가운데 또 하나인 밑주십시다. 초원길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여기다가 할까? 좀 못 그리긴 했는데 뭔지 알아보겠지? 유라시아 대륙을 그렸어요. 여기가 중국이 되겠고, 여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가 되고, 여기가 인도,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럽,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표시를 해볼게요. 동서교역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막을 지나가는 비단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유목민족들이 살아가는 넓은 초원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초원을 따라서 쭉 이동할 수 있는 유목민족들의 이동로인 초원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바투칸 때는 이 초원길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교역로 가운데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다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이른바 바닷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길은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쿠빌라이 칸 때 몽골족들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몽골족들은 동서교역로의 세 가지 루트를 모두 다 장악하게 되면서 역대로 동서교역이 활발했던 시대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몽골족들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몽골족의 5번째 대칸, 바로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쿠빌라이 칸, 원세조라고도 하고요. 징기스칸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 때 원나라가 몽골족이 제국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자, 이 쿠빌라이 칸은 쿠릴타이를 통해서 5번째 칸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쿠빌라이 칸은 기존의 칸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인물이었어요. 대부분의 몽골족들은 농경민족 한족의 문화와 전통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 봤던 데에 비해서 쿠빌라이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쟤네가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다. 쟤네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는 그만한 존재의 가치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대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칸들과는 조금 달랐어. 그래서 쿠빌라이가 칸이 되면서 몽골 제국의 성격도 살짝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자, 기존의 몽골족들의 수도들 어디였냐면은 여기 초원에 있는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기존의 한족들이 통치의 중심을 활용했었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를 대도라고 불리게 되죠. 큰 수도라고 해서 대도라고 불러요.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게 되냐면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원이라고 나라의 이름을 정하게 돼요. 국호를 원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 한 글자로 나라 이름 정하는 거 어떤 애들 스타일이에요? 그죠? 기존의 중원의 국가들이 취해오던 방식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쿠빌라이가 칸이 되면서 여전히 유목 국가이지만 이 쿠빌라이가 통치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존의 동아시아 국가다운 그 중원식 국가와 같은 모습을 조금씩 띠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쿠빌라이가 칸이 되면서. 이해되시나요? 자, 왜 그러해야 했느냐? 거기 위에 지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넣어놨는데요. 자, 몽골족들이 정복하게 된 지역들은 어땠어요? 유라시아 대륙 전체 대부분이었어, 그지? 이렇게 넓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봅시다. 과거 요나라나 금나라가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했었던 이유 뭐였습니까?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죠? 기존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였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이 넓은 지역은 어떻겠어? 수없이 많은 언어와 민족과 저마다의 문화를 가진 지역들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사실 징기스칸 때부터 이 넓은 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치하기 힘들다 보니까 하나둘씩 아들한테 땅을 떼줘서 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땅을 조금씩 나누어 줬어요. 자, 그래서 대략 한 요 정도 동아시아와 동아시아가 아닌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몽골족들이 전통적으로 직접 통치하는 직할지라고 불리게 되고요. 나머지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한 4개 정도로 나눕니다. 예를 들자면은 킵자크 한국, 그 다음에 차카타이 한국, 그 다음에 일 한국, 그 다음에 뭐 오고타이 한국, 오고타이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여러 수로 나눠서 각각의 칸을 임명하고 그 칸들로 하여금 그 땅을 통치하게 합니다. 분할 통치 방식을 취하게 돼요. 교재에 보시면 오고타이 한국은 없는데 얘네는 나라 있었다가 금방 없어져가지고 교재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거는 코리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칸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땅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칸의 나라는 의미에서 칸국인데 한자로 표기할 때는 한국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칸의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원래 걔네들이 통치하는데 사용해왔던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흡수하면서 그 지역의 성격을 받아들여 가기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통치에 적합한 방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카라코룸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기에는 너무나 외진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통치의 중심을 베이징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동아시아인들이 자기 지역 통치할 때 사용했던 방식들을 하나둘씩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몽골은 유목제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이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차 동아시아 국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갔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해가 좀 됐나요? 우리가 45분에 시작했죠? 그러면 30분에 끝이 나는 건가요? 네. 자, 그래서 쿠빌라이 칸 때에 나타났었던 변화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쿠빌라이 칸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쿠빌라이 칸 때 오고타이 칸 때부터 전쟁을 이어오던 고려를 복속을 시킵니다. 고려를 항복을 해서 몽골의 지배하에 넣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려 복속에도 좀 밑줄을 칠까요? 고려를 복속시켰다라는 부분에 밑줄을 좀 쳐두도록 합시다. 자, 예전 교과서에서는 몽골과 고려의 전쟁, 고려의 대몽골 항쟁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교과서 내용들이 많이 줄면서 요거 빠져버렸거든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도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나올까? 카메라에 여기까지 나오니?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쓰면 되는 거야? 좀 더 이쪽으로? 약간만 한 이 정도? 여기 안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도 니네 반 교실은 좀 괜찮은 편이야. 어떤 반들 가보면은 담임 선생님께서 어차피 선생님은 수업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온갖 공지사항을 교실 칠판에다가 잔뜩 붙여 놓으셔가지고 필기할 공간이 되게 부족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네요. 자,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돼요. 몽골이 고려를 침략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복속을 시켰느냐 그 과정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몽골과 고려의 접촉이 있었던 처음은 언제냐면은 바로 오고타이 칸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고타이 칸 때요, 이 동아시아에 남아 있었던 거란족들을 공격을 합니다. 거란족들을 공격을 해요. 자, 그래서 거란족들 몽골군에게 쫓겨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쫓겨서 도망가다 보니까 고려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거란족이 쳐들어오니까 고려도 놀래가지고 같이 걔네를 공격을 해서 이제 물리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오고타이 칸이 고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름은 저고여라는 사람이었어요. 한자로 저고여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거란족을 공격해서 멸하지 않았더라면 너네는 거란에게 나라가 망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너네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목숨값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도 듣고 보고 한 게 있다 보니까 이 몽골과 싸우는 것이 썩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구한 대로 조공을 줘서 저고여라고 하는 사신을 돌려보내요. 자, 그런데 이 저고여라고 하는 사신이 돌아가다가 정체불명의 집단의 습격을 받아서 죽어요. 피살되고 고려가 바쳤던 조공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얘를 죽였을까? 알 수가 없어요. 뭐 거란일 수도 있고요.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에 여진족들이 고려 사람들의 옷을 입고 약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대. 왜냐면은 걸리면은 고려라고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아마 이 고려인의 옷을 입은 여진족들에 의해서 피살 당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오고타이 칸 입장에서는 조공 바쳐라 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걔가 죽었단 말이야, 그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지? 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고려는 몽골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자,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지? 6차례인가? 7차례? 걸친 침략을 하게 되고요. 그 1차 침입은 1231년에 이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당시 고려는 어떤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느냐? 최충헌, 최우 이런 사람 들어봤죠, 그죠? 당시 고려는 최씨 무신 정권의 시기였고요. 최씨 무신 정권은 그래 쳐들어왔으면 싸워야지, 싸우자 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들은 어디로 가나요? 몽골군이 무서우니까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싸우게 되죠. 왜 강화도로 도망을 갔을까? 그러니까 바다니까요, 그죠? 몽골족들은 내륙에서만 다녔던 유목민족이니까 바다를 건너본 적이 없거든. 건널 줄도 모르고요. 자, 그래서 바다 건너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도망을 가서 항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결국 몽골족의 침략을 막아내야 했던 것들은 누구였나요? 육지에 남은 백성들, 민중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민중들이 똘똘 뭉쳐서 끈질긴 저항을 한 30년 가까이, 약 30년 가까이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몽골족들의 정복 활동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시무시한 파괴가 자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사실 이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고려는 정말 많은 피해를 겪습니다. 뭐 황룡사 구축 목탑 이런 거 들어봤나요? 신라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거지. 이런 어떤 가치 높은 문화재 같은 것들도 파괴가 되고요. 또 이 몽골족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민중들 어디로 많이 도망갔느냐? 유목민족을 피하려면은 산이나 섬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섬이나 섬으로 많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산이나 섬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굶주리다가 사람들 지쳐가지고 굶주림에 쓰러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뭐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몽골족에게 끈질기게 저항을 하고 있었으나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고려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강화도에서는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고려 정부의 경우에는 개경으로 돌아오자 환도를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몽골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70
1259년에 몽골족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의 대몽 한쟁은 끝이 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몽골족에게 정복당했던 다른 나라들은 나라가 없어졌어. 멸망해버렸어. 그지? 자,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고려라는 나라 멸망했나요? 안 했나요? 그렇죠. 고려라는 나라는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뭐가 됐어요? 부마국이 됐습니다. 몽골의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어서 계속해서 주권을 유지는 하게 되고요. 그 대신에 이후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이른바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죠. 부마가 뭔가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삼별초의 항쟁 이런 것도 배웠었죠, 그죠? 배웠었지? 삼별초가 이제 몽골에 항복하는 거에 대해 반대하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항쟁을 했었다. 뭐 이런 것도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부마국이라고 하는데 이 부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왕이나 또는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쩌다가 고려가 부마국이 될 수 있었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고려가 끈질기게 저항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끝내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원나라가 부마국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요, 쿠빌라이가 몽골이라는 나라, 쿠빌라이가 고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말고 부마로 사위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구제해 줬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몽골족들의 칸의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얘네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르는 애들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아버지인 칸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칸의 자리 이어받는다? 아니에요. 아들들 가운데 칸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애들 가운데 지들끼리 싸워서 이긴 놈이 그 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르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것은 쿠빌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쿠빌라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사촌이었나? 직접 형제는 아니었는데 배다른 형제였나? 아무튼 아릭 뷔케라는 애하고 칸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쿠빌라이보다는 아릭 뷔케가 훨씬 더 유리했어요. 왜냐면은 아릭 뷔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라코름의 자리를 잡고 있었고, 쿠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베이징의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 그래서 쿠빌라이가 사실 좀 더 불리한 입장이었어요. 몽골족 전체의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항쟁에 지쳤던 고려는 항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복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항복 문서를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잘 모르니까 가까운 베이징에 가서 쿠빌라이한테 항복 문서를 갖다 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쿠빌라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지금 칸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나한테 고려가 항복 문서를 갖다 줬네? 얘네는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덕에 힘을 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의 칸 경쟁에서 아릭 뷔케를 제거하고 쿠빌라이가 승리를 거두면서 칸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고려는 내가 힘들 때, 밀릴 때 나를 믿고 지지해준 세력이니까 그 공을 인정을 해서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고려의 왕은 나의 딸과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간섭기의 왕들 있죠, 그죠? 고려 왕들, 뭐 충렬왕, 충수강, 충해왕, 공민왕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원의 공주와 결혼을 한 사람들이고, 또 엄마가 전부 다 원의 공주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경우에는 사위의 나라가 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주권이 침해당하긴 했지만은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이후에 원간섭기로 원나라의 지배를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쿠빌라이 칸은 이후에 또 어떤 곳들을 정복을 하느냐? 다른 반들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답한 중에 제일 크게 대답했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쿠빌라이의 정복 활동, 그리고 원제국 시기에, 몽골 제국 시기에 이루어졌던 동서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